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HIV 감염인 생활상담 강의를 맡은 전남대학교 감염내과 학교실 HIV 상담 강사 김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막 여기에 저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한 해 동안 감염인들과 뿌듯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지금 시즌이 연말이다 보니 연말을 잘 정리하는,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감염인의 생활 상담인데요. 작년에 강의 내용을 봤더니 상담 간호사 소개, 상담 내용, 그리고 감염인의 욕구, 약물 복용,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병역 의무, 사보험,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변한 게 있다 하면 상담 간호사가 있는 의료기관이 5개 기관이 더 추가가 되어 지금 총 25개 기관에 상담 간호사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내용은 다 기존 내용과 변함이 없어서 올해에는 이번 교육에는 좀 다른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2017년 생활 상담에 대해서 감염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다른 민간 단체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에 올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가장 중요한 감염인에서 가장 중요한 복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감염인들이 이제 평균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만성 질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 약과 다른 만성 질환 약도 같이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럼 약물 상호작용이랑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그리고 HIV 예방, 그리고 최근에 또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또 많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내용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복약순응도입니다. 복약순응도 용어가 익숙하신가요? 네. 아마도 병원에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었을 텐데요. 저희는 얼마나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느냐를 순응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순응도가 또 다른 의미로 준수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은 복약 순응도가 어떻게 되신가요? 예, 복약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한 약, 그리고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 네, 이걸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를 이제 복약 순응도 100%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산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다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 4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약이 떨어져서 예전에 먹었던 약을 다시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을 하루에 2번 먹어야 되는데 그죠? 아침을 걸러서 못 먹게 되어서 오후에 두 알을 한꺼번에 먹는다든지, 그리고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도 좀 덜어 있죠. 그리고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을 음식을 복용하지 못해서 빈속에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런 원칙들을 잘 준수해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를 복약 순응도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약이 이름이 뭔지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HIV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 치료 방법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쉽게 아트라고 하죠. 예, 아트 하면 우리 미술, 예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예,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아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아트를 복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약을 왜 잘 먹어야 되는지 동기도 부여할 겸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 아트를 복용하는 이유는 약을 먹음으로써 몸속에 있는 HIV 바이러스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HIV 바이러스를 감소시킨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CD4라는 면역세포를 파괴시키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감소하면 면역세포는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면역이 회복이 되고 있다 보면 에이즈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그만큼 감소가 되면 타인에게 HIV 감염을 시킬 위험이 감소되죠.
그래서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HRV가 들어왔을 때 자연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요. 지금 이 파란색 보이신가요? 이 파란색은 CD4라는 면역세포입니다. 정상적인 혈액은 이랬다가 이 바이러스가 몸속에 감염이 되고 나면 이 혈액 속에 바이러스 수치가 급속히 증가된 게 보이시죠? 이 시기를 급성 HIV 감염 시기라고 합니다. 면역세포는 줄어들게 되고 바이러스가 많죠. 보통 이 급성 감염기 시기를 한 감염 초기 2주에서 4주까지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많다 보니까 타인에게 전파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만성 HIV 감염 시기가 되면서 그 파란색인 CD4 바이러스 면역세포는 떨어지고 감소하게 되고 바이러스가 점차 늘어납니다. 그 다음 에이즈 단계로 가죠. 거의 CD4 면역세포는 찾아보기 어렵고 바이러스가 급증한 걸 보이실 겁니다. 이 에이즈는 어떨 때 에이즈라고 하느냐? 이 파란색 그 CD4 면역세포가 200개 이하일 때 또는 에이즈 정의 질환이라고 하는 그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에이즈라고 합니다. 보통 면역세포가 저하됐을 때 올 수 있는 에이즈 정의 질환 또는 기해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HIV 관련 뇌병증이 있습니다. 보통 치매나 인지장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거대세포 바이러스성 망막염이라 해서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면역이 떨어지다 보면 또 다른 바이러스나 그죠? 다른 균에 감염이 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시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포자충 폐렴이나 결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 장내 크립토스 포리톤증이라 해서 설사를 유발하거나 이런 장내 다른 감염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정의질환이 있는 경우를 에이즈라고 합니다. 에이즈를 진행되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트를 복용하는 거죠. 아까 보신 그 그림처럼 혈액 속에 이 바이러스가 많이 있지만 이 아트를 복용하면서 이후부터 바이러스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금 보틀에 그 바이러스가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보이시죠? 이 노란 선 이하로 보였을 때 이 HIV가 미검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식을 시켜서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바이러스를 그저 카운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경우 보통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감염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면역세포가 파란색이 그저 정상 회복해서 지금 혈액 속에 정상 수치로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빨간 실선은 그 아트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면역이 점차 감소해서 진행될 것이고요. 만약에 아트를 복용을 했다 하면 그죠? 면역이 처음에는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죠? 정상 수치까지 회복이 되어서 유지가 돼서 평생 그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약 수능도가 잘 준수해서 높은 복약 수능도를 유지한다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억제되고, 그죠? 바이러스가 억제되면 면역이 유지가 되어서 건강도 할 것이고, 바이러스가 억제됐으니까, 그죠? 약물 내성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다 보니까 삶의 질도 그만큼 건강해야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재미있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HIV 전파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약이 많이 간단해졌어요. 그죠?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 알짜리 복합제가 없었습니다. 이 한 알짜리는 하루에 한 알, 한 정을 한 번 먹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한알 복합제를 먹고 있는데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 2알에서 6알까지 복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이 아니라 하루 2번 정도를 복용을 했어야 했죠. 근데 지금 많이 간소화가 되어서 하루 한 번, 그만큼 12시간 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24시간을 충분히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약물 농도가 긴 약이 지금 복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복용 장시간 약물 농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죠? 치료 실패 위험도 감소가 되죠. 그만큼 약 먹는 게 간단하다 보면 그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어디 다니기도 편해지시고요. 그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 일정이지만 앞으로는 더 약물 농도가 더 긴 약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약에 대해서는 저보다 최신 지견, HIV 최신 지견을 이게 방지한 교수님께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라 봅니다. 여기 FDA 승인받은 약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약 많죠. 네. 저희도 이 약물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018년에는 새로운 약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FDA 승인받은 약이라 우리나라 실정과 우리나라에서 복용할 수 있는 약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2019년에 또 들어올 약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담하면서 상담 내용들 중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완치약이 나온다 하던데 그건 언제쯤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이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승인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간소화된 더 복용하기 편한 약제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도 기대는 해봅니다. 바이러스 재검출입니다. 이건 또 이제 무슨 얘기냐. 이때까지 복약 수능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높은 복약 수능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있어도 복약을 잘 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점차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미검출되는 이 단계에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약을 복약 순도가 높은 것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일상이 되다 보니 본인은 예전과 똑같이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나 혹 한두 개 빠지는 날들이 있고 또 바쁜 일상을 생활하다 보니 약을 본의 아니게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평생 지금으로서는 그 높은 복약 수능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바이러스가 미검출 단계를 넘어서 검출 단계에 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이러스 재검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있을까?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복약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하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복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성이나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은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내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저희도 감염 상담을 하면서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다 자기식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내성이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왔을 때 증식을 해서 이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트를 복용하면서 이 바이러스 증식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점차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어서 미검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죠? 무슨 이유로 복약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단을 했거나 그러면 이 노란색이 지금 내성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증식도 된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형된 내성 바이러스도 생겨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기존에 먹던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HIV 바이러스는 줄어듭니다만, 그죠? 이 내성 바이러스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약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다른 약,
내성도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약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약으로 교체를 했더니 바이러스와 이 내성 바이러스까지 감소된 것을 보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또 다른 내성도 다른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 매일 꼬박꼬박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능도가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에 보면 보호자분이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죠? 본인이 병원에 오지 못할 때 보호자분이 부모님이랑 아니면 형제 아니면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약을 타가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저희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검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내원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업무가 바쁘시거나 다른 이유로 방문을 꺼리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항상 아버님이 오세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진짜 저희가 매번 전화를 해서 병원에 오시게 해서 검사를 했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내성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저희 병원 지역에 계시지 않다 보니 이제 다니기 편한 그 지역을 안내를 다른 이제 병원으로 연결을 해드렸는데 아직 그 병원에 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약을 교체하고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그러세요. 전화는 되시거든요. 지금 타온 약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지 않냐. 내성이 있는데 이 약을 왜 먹느냐. 만약에 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약을 교체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실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약이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HIV 바이러스는, 내성 바이러스는 억제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그죠? 기존에 있는 HIV 바이러스는 충분히 억제를 시킬 수 있으니 그죠? 만약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게 모본 답안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기존의 약을 드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약의 부작용으로 약을 먹었더니 설사를 한다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약도 함께 복용을 해야 돼서 약물 간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독한 약들 너무 많이 먹어서 일단 우리 약은 빼고 그걸 먼저 먹었다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을 삼키는데 어려움. 지금 약이 좀 크죠. 네, 앞으로는 더 작은 약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 기관에서도 한 80 넘은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매번 약이 먹기가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발번 일정, 근무 시간 변경 등으로 그죠? 일상일 때는 괜찮으나 이렇게 바쁘거나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행이나 외출 시 약을 그죠? 적게 준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아예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생활 또는 주거 생활이나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 신체 또는 우울증. 저희도 보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분은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병원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건소 선생님이 매번 챙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럴 때 꼭 그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이틀 정도 못 먹는 날이 꼭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알코올이나 마약 사용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기관에 그 복약 순도가 낮은 분들을 봤을 때에는 그죠? 이 알코올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코올을 어떻게 자기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저희 이게 고민인데요.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복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감염사실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생활할 때 약을 복용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 지금 저희가 약값이랑 검사비, 의료기관에서의 그 비용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병원까지 오기까지의 여비나 그런 환경이 지금 이 지역이 아니었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복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약물 간의 상호작용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약과 함께 복용을 해야 할 때에는 그죠? 의료기관에 뭐 상담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같이 복용할 수 있는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를 복용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이 맨 처음 위에 있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그림인지 이해가 가신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에이즈 인포라는 미국 정보, 에이즈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르쳐 주는 데서 인용을 했는데요. 하루에 2번 이상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서 생활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 치료에 대해서 더 동기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또 충분히 대인관계에서도 대인관계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 이 약통을 사용하라. 또는 그 알람이나 그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어플들 많잖아요. 그런 어플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음식과 같이 복용하는 약들은 음식과 같이 복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의 약을 비치해 두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인포에서는 양치할 때 복용을 같이 연계해서 연상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양치를 할 때 복용하라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양치질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약도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관, 의사 선생님을 규칙적으로 만나라. 그죠? 우리가 예약 시간을 보통 3개월 주기로 하다 보니 예약 시간을, 날짜를 깜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준수하기도 보통 쉽지 않죠. 그래서 미리 그 날짜에 가지 못한다 하면 미리 날짜를 조정을 해서 그죠? 규칙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가야 약도 탈 수 있는 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력에 체크할 수 있도록 내가 깜빡할 수 있죠. 그리고 일상이 비슷하다 보니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달력에 체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항상 소지품에 약을 몇 알 준비해서 다니는 것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죠? 가족이나 친구,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누가 도와줄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같이 그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항상 똑같은 HIV지만 항상 그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옷도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있잖아요. 항상 감시 분야의 HIV도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내성에 관심이 있었다 하면 요즘에는 약물 상호작용에 굉장히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약물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HIV 아트를 복용하고 있죠. 이 드럭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약물을 복용해야 할 경우가 서로 생깁니다. 뭐 쉽게는 감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근육통이나 이런 다른 약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질환, 뭐 갑상선이나 뭐 고혈압, 당뇨 같이 다른 치료약을 같이 복용해야 할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죠? 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시죠. 이렇게 서로 같이 먹었을 때 그죠? 영향이 미치는 것을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약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있고요. 건강보조제, 그리고 지금 건강 상태하고도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든 이런 약물이나 음식, 건강보조제가 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약물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서 항상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같이 복용했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항상 걱정되시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상담 간호사를 이게 여쭤본다든지 저희는 상담할 때 그러합니다. 혹시 다른 약이나 다른 음식을 먹을 때에는 미리 처방전 받으시죠. 이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어떤 경우는 저희가 약봉지에 있는 약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약이 모양이 워낙 약이 다양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 정확한 약명을 못 찾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약명이 있다 하면 저희가 금방금방 저희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먹어도 되는지, 시간 갭을 둬서 먹어야 되는지, 그죠? 이거는 조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먹어야 되는 약이 아닌지 저희들이 그저 상담을 해드리죠. 만약에 상담 간호사가 없는 기간을 이용하시는 분이시라 하면 그죠 담당이 주치의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약물, 음식, 건강보조제, 건강상태,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들으며 먹는다 하면 그 약물 작용을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시켜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당뇨약을 같이 먹는다. 우리 약과 당뇨약을 같이 먹었더니 당뇨약 용량을 혈중 농도를 증가시켜서 그죠? 더 많이 먹은 것처럼 효과가 난다 하면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감소하거나 약물 작용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같이 먹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 상호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하려는 모든 처방약 및 비처방, 그죠? 뭐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담당이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고 같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하셔야겠죠.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을 그 감염내과 지금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타고 있다 하면 그죠? 지금 다니고 있는 감염내과 교수님과 다른 병원에서 이런 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는지 농도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의논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요즘에 건강보조식품 많이 드시죠. 뭐 비타민 영양제뿐만 아니라 약초나 한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데요. 가끔 저희가 아까 그 바이러스 재검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미검출로 잘 유지되고 계시는 분이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서 검출이 되어서 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물어보죠. 지금 뭐 최근에 뭐 건강식품 드신 거 없으세요? 뭘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미리 알려주신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바이러스 재검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담당이 지시대로 약을 잘 복용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통을 보면 약통 안에 항상 라벨이나 그저 그 스티커에 많은 정보들이 적혀 있죠. 아니면 그 약 설명서 있습니다. 되게 글자가 작게 빽빽하게 있다 보니 뭐 얘기를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워낙 많은 것들이 적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는 것도 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 모르겠다 하시면 또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있다 하면 의사 선생님 이렇게 드셔라 했는데 이렇게 먹었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물 부작용인데요. 저희가 약을 드시고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전의 약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작용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도 이 약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는 거 아닐까? 잠 못 잤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속이 울렁거려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부담을 안고 저희가 약을 설명을 드릴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약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 아무렇지 않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 단기적 부작용과 장기적 부작용이 있는데요. 보통 단기적 부작용은 약을 처음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있습니다. 뭐 피곤한 느낌, 메스꺼움, 구토, 설사, 약간 열감이 있는다든지 근육통, 어지러움, 수면장애 이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못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혹 이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하시면 또 상담 간호사나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겠죠. 그렇지만 이 단기적 부작용은 처음 약이 적응할 때까지의 증상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 증상들이 지속이 된다 하면 또 담당이와 주치의 선생님과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물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아니면 그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약을 복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또 아트를 시작한 후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본다 하면 신장 기능 이상이 온다든지 간 손상, 심장 질환
당뇨병 또는 인슐린 저항성, 이상지방 위축증, 뼈의 약화, 신경 손상, 그리고 불면, 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등은 장기간 지속되는 증상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약을 처방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실 겁니다. 혈액 검사 하시죠. 그리고 뭐 골밀도 검사도 하시고요. 간 기능이랑 혈액 검사에는 뭐 간 기능이랑 뭐 신장 기능이랑 이런 심장 기능을 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또 감별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보통 뭐 약을 복용하면서 내가 요즘 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기존에 내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도 충분히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좀 걱정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알려주셔야 되고요. 스스로 내가 요즘에 간에 무리가 너무 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약을 건너뛰거나 중단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검사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보통 HIV 치료제 아트를 복용하시는 분들 CD4 면역세포랑 HIV 바이러스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검사를 하시죠. 그래서 CD4 면역세포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거죠. 500 이상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미검출되는 레벨에 들어와 있는지,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은 그죠, 진료 초기 아니면 바이러스가 재검출됐을 때 약물 내성 검사랑, 그리고 또 다른 감염 질환들이 있습니다. 결핵이나 B형, C형 감염, 그리고 매독, 성병 질환, 이런 다른 질병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전반적인 건강 상태랑 잠재적인 의학적 문제를 보기 위해서 혈액학 검사, 그리고 아까 간, 신장 기능을 보는 혈액학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다른 병원에 따로 가셔서 검사를 하고 내가 검사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던데 이상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검사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약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령과 HIV 감염인데요. 지금 자료를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신고 현황 연보를 보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봤더니 2012년에 비해서 2017년 그죠? 이 짙은 남색이 65세 이상의 비율이거든요. 점차 증가한 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눈에 크게 보이진 않죠.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5년 동안은 약 1.8%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향후 5년 뒤는 그죠? 6.6%가 65세 이상이 더 그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총 60세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 14.3%, 2022년에는 그죠? 14%가 넘는다는 거죠. 65세 이상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이 되다 보면 그죠? 만성 질환을 같이 앓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나이가 저희 감염인들 보시면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가 되는데요. 30세 후반, 40세 부록의 나이가 되면 예전과 같지 않다.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많이 느끼실 건데요. 그렇게 이제 몸에 이상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HIV랑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항상 숙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감염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4가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뇨, 고혈압, 그죠? 이상 지질 혈전,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의학회 리플릿을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당뇨, 저희 감염인들에게 더 훨씬 더 당뇨가 많이 발생한다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한 분이 오셨어요. 요즘에 계속 목이 마르다, 소변도 자주 마르다, 피곤하다, 체중이 감소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검사를 했더니 아무래도 그죠,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올라와서 높아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혈액 검사 우리 주기적으로 하는 게도 당뇨를 수치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당뇨 치료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렇게 당뇨가 있다 하면 아니면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당뇨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이런 수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더욱 본인이 신경을 써야겠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단, 그죠? 식사도 잘 하시고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네,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잠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골다공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뼈 사진인데요. 이 흰색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 느끼시죠? 아무래도 촘촘할수록 골다공증이 골밀도가 높은 거고 좋은 거고, 이렇게 흰색 밀도가 이렇게 낮은 것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거 있으면 골절이 온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여성에게 많이 있다 하고 칼슘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경우가 있는데요. 운동이 부족하고 노화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골밀도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글자가 작긴 한데 과음과 흡연입니다. 만병의 원인. 네. 그러니까 당뇨에서도 잠시 나왔었는데 과음과 흡연이 있습니다. 골밀도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여기서도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칼슘 섭취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칼슘은 어떤 음식들이 많이 있는지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걸 더 잘 챙겨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짠 음식을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절제해야겠죠. 이상 지질 혈정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혈관인데요. 동맥이라고 적혀 있죠. 콜레스테롤 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죽상경화가 생겨서 혈관이 이만큼 막혀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보통 이상 지질 혈정 같은 경우는 당뇨 그러면 많이 아세요, 이제는. 그래서 수치가 뭐 130이다. 너 나 높게 나왔네. 뭐 이 정도는 부분이 아십니다. 근데 이상 지질 혈정 그러면 말도 어렵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당뇨면 당이 높아졌다 그러면 내가 피곤하구나. 뭐 이런 증상이 있어서 아시지만 이상 지질 혈정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고지혈증, 중성지방이 300, 500이 넘습니다. 그래도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 이상 지질 혈정이라고 하냐면 보통 4가지 수치를 저희가 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여기 보면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그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 4가지 지표로 보고 저희가 이상 지질 혈정이다. 그래서 같이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죠.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처럼 그만큼 심각성을 몰라서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신 경우들 우리 약은 열심히 먹는데 이 이상 지질 혈정 치료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약 치료뿐만 아니라 그죠? 이 식이 조절, 운동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셔야 이게 효과가 있지 꼭 치료약만 든다고 이게 효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비하면 저희 HIV 치료제는 정말 좋은 거죠. 치료제만 복용한다면 HIV 바이러스가 충분히 억제가 됩니다. 하지만 당뇨나 이런 이상 지질 혈정은 치료약만 복용한다 하더라도 잘 되지가 않아서 본인의 생활을 식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신체 활동을 더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개인의 노력들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식이 조절에 대해서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당뇨다, 골다공증이다, 이상 지질 혈정이다. 거기에 맞는 식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잘 먹어야 되는지. 근데 다 같은 맥락이 있어요. 자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음에 나올 혈압도 그러하지만 딱 4가지를 준수해 주셔야 돼요. 그죠? 과음, 흡연 피하시고요. 운동하셔야 되고요. 체중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잘
음식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라는 과제가 우리 HIV 감염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다 동일한 대답인데요. 근데 이게 하나같이 쉽지가 않다는 거, 그죠? 저도 2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다이어트인데 20년째 체중이 더 늘어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과 행동이 항상 따로 논다는 게 문제이죠. 이렇게 이상 지질 혈정에 대한 이제 식사를 먼저 본다면 섬유소가 많은 잡곡류를 먹고 염분이 적은 거, 그리고 그죠?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거, 불포화지방이 많은 것을 드셔야 되고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 저지방 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우려가 있다 하면 항상 이런 거 정보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얘기했죠. 잘 드셔야 되고 규칙적 운동하셔야 되고, 그죠? 금연, 금주, 절주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고혈압도 같이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다 질환의 원인을 보시면 음주, 흡연, 가족력 이런 거, 나이가 들면서 운동 부족, 이런 식습관, 스트레스가 다 원인이죠. 보통 고혈압의 경우 90% 이상이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감염 같은 경우, 감염이 같이 있을 경우 이런 특별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는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건 운동에 대해서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혈압은 운동도 이제는 좀 요령껏 스마트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혈압이 있다. 그럼 동적인 운동과 정적인 운동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듣는 거는 그죠.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을 동시에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한다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도 들고 고령이시라 하면 좀 더 내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처음부터 무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그런 부작용을 가지신다면 계속 운동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는 거, 내 생활에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운동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타기나, 그죠? 요즘에 댄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줌바 댄스나 스포츠 댄스나 본인 좋아하시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영이나 조깅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요즘에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체육시설 잘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성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HIV 예방입니다. 지금 파트너가 계신다면 그 파트너는 같은 HIV 포지티브 양성이신 분이신지 음성이신 분이신지 각자 다르시겠죠. 이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이 예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HIV 감염인이다 라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꼬박꼬박 약을 잘 드셔주셔서 바이러스 미검출되는 것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감염이지 않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 HIV 양성이신 분일 수 있다. 양성이다. 그러면 플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이 트루바다라는 약을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는 거고요. 이 예방약제를 투여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HIV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래도 콘돔은 사용하셔야겠죠. 이 플랩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HIV 고위험군의 트루바다정을 지원해서 감염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지원을 받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트루바다 약제 및 검사에 대한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데요. 이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의료기관에 여쭤보시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시면 여기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처로 문의를 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감염에 대해서 예방 방법에는
노출 전에 할 수 있는 노출 전 예방 방법과 감염 이후에 노출 후에 72시간에 할 수 있는 노출 후 예방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HIV 최신지경 방지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물들여 보시는데요. 강아지 키우면 안 되죠.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저도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이제 그 마음을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이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의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본인이 지금 면역이 낮고 한다 하면 그저 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이런 다른 감염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의점이 있거든요. 항상 동물을 만지고 나서 만지기 전에 손 씻는 거 기본이시죠. 하시고 동물의 배설물을 직접 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갑을 착용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강아지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끔 하셔야겠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 얼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하고, 근데 이제 설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염인도 반려동물도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래서 더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동물에게 이런 경우 어항 청소를 할 때 직접 손에 노출되지 않게 항상 장갑을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잘 가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린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의 고양이는 좀 자제를 해라. 성인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길고양이나 이쁘다고 이렇게 만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지금 반려동물이 아니고서야 직접적인 좀 접촉은 삼가하라. 그리고 그렇게 물리거나 핥거나 상처에 뭐 핥거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수하신다 하시면 충분히 반려동물과 그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약은 잘 먹어라 하죠. 그죠? 네. 건강을 위해서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라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약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거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성관계에 있을 때에는 콘돔 착용하시고요.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죠? 관리 받으시고, 그 외에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 여기 예방 접종이 있네요. 그리고 필요한 예방접종, 지금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 10월 정도 돼서 뭐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 뭐 A형 감염, B형 감염 이런 독감 접종,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런 거 주기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예방접종 하시고요. 이 나머지 이 4가지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요. 네, 신체활동, 운동 중요하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여기 매일 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음식 충분히 잘 섭취하시고요. 필요한 영양소 있는 것들을 다 위주로 잘 드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하기 어려운 이 금연과 음주가 있습니다. 네. 지금 흡연, 뭐 마약자고 이거 다 지금 빨간 줄로 켜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금연을 저희가 권고해 드립니다. 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데 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음주는 이게 잔이 몇 개인가요? 잔이 4개 있는데 하나는 X표가 쳐져 있지 않네요. 네. 금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죠? 절주는 필요하시죠. 뭐 권고사항에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 하루 1잔, 남성 같은 경우는 하루 2잔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즘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술자리가 더 많으실 텐데 이런 자기 제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수해 주신다 하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게 저희 일방적인 강의다 보니 질문이나 궁금한 거 덜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러브폰이나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상담이나 뭐 전화 상담이 있고요. 저희 또 상담 간호사들이 25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충분히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하면 저희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